동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 아세안 순방 모시고 갔다가 금요일 밤에 와서 월요일 저녁에 다시 베트남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총서기가 새로 바뀌어서 여러분 권력이 새로 형성되는 대통령 대신해서 찾아뵙고 친설 전하고 앞으로 한 베트남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제가 저희 측 보관을 말씀드렸고 그 새로 되신 서기장님의 생각도 좀 제가 받아와서 오늘 오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처 PPT를 준비하지 못해서 메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미흡하더라도 그렇게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처해 있는 외교안보상의 도전 요인으로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같은 대량 파괴 무기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중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고 미중 대립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함께 일어나면서 이제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탈냉전 후에 지난 30년 동안은 어쨌든 국제사회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좀 그때그때 다른 행동을 취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시장 경제나 민주주의로 수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서였다면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는 그런 서방이 제시하는 그런 질서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다른 질서를 추구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 국제 질서가 어떤 모습을 띌 것인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도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사우스 향배 문제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국제사회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러시아 대사 때 보면은 엄밀히 말해서 200여 개 되는 국가들 중에서 대러시아 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나라는 48나라입니다. 나머지 한 150여 개국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유엔 같은 데서 말로 하는 부탄이나 그런 데는 많이들 참여하지만 실제 액션으로 러시아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일은 상당히 신중들하다 하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급망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저희가 소위 경제안보라는 말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이버 안보로 대표되는 새로운 신안보 위협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 또는 현재 국제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도전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전 요인을 대응하는 우리 나름의 어떤 전략 기조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국제질서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응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실용 국익외교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강한 국방력으로 평타 안보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를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재정립하겠다.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능동적인 경제안보 이익의 확보, 그다음에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전략 기조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비전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나름의 세부 전략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편적같이 입각한 실용주의 외교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한다. 지역 국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이 세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북 관계를 일관된 원칙으로 새로이 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발은 불용하되 대화에는 열린 자세로 이루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북한의 인권, 인도적 주요 문제 같은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해나가겠다는 게 기조 실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력과 관련해서는 언론 같은 데 많이 보셨습니다만, 교육 훈련의 실질화, 또 대적과 상대, 전방위적인 국방 태세화, 여기는 삼축 체계 완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AI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형 강군 육성,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안보하고 신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가 민간 협동으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경제를 안보 측면에서 무기화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국가가 압도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압력 수단을 사용할 때, 소위 말하는 코얼션에 대해서 관련 국가들이 연대해서 대응한다든가 하는 이런 네트워킹 작업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신안보 위협의 경우는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사이버 안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기후변화나 감염병 같은 문제들도 이제는 이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한 조기 경보, 민간 협업 체계 같은 것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새로운 위협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법규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규들을 새로 정비하고 도입하거나 또는 국제 공조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개요인데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야, 최근에 어떤 이슈나 동향 같은 걸 감안해서 제가 미국 문제, 일본, 중국, 러시아 문제하고 북한 문제,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문제, 그리고 한 5-6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선 한미 관계입니다. 한미 관계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물론 이제 한미 관계가 지난 70년이 넘는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오면서 굉장히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다면 이것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그다음에 정보, 문화, 이렇게 5개의 큰 필라로 나누어서 조금 세분화시키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첨단 기술이 이제 아무래도 공급망 재편 문제들과 물리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두드러진 새로운 성과는 이제 2023년 4월에 대통령 방미시에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채택해서 NCG라고 핵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7월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양 정상이 한반도의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라는 것을 채택하는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2개가 사실은 이제 하나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화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군사안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답은 확장 억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확장 억제라는 게 핵과 재래식 무기,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지킨다 하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인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은 북한의 핵을 핵으로 억제할 때 그 핵은 미국 핵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 핵을 쓰려면 우리도 그 미국의 핵무기를 억제하기 확장 억제 측면에서 사용할 때 한국군이 지원해줘야 되는 재래식 전략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핵과 전략을 같이 공동 기획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핵 능력과 한국의 재래식인 지원 능력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미리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습시킨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새롭게 발전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게 약간 뭐 좀 말만 떠드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심화 발전시켜야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이제 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군이라는 게 전략과 전술 그다음에 전략 전술에 따라서 교리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닥트린. 그래서 교리에 따라서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지 연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군이 크게 돌아가는 큰 틀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요소가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워싱턴 선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핵과 전략을 공동 기획하고 그거에 따라서 한국의 재래식 지원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어떻게 콤바인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그거를 교육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통해서 연습시킵니다. 그냥 핵을 실제로 사용해서 연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군의 어떤 이 오퍼레이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춘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제징용 문제,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제시하면서 그동안 상당히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많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다시 재개됐는데 재개가 됐고 지소미아 그 정보보호협정 문제로 좀 많이 문제됐던 화이트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정상화가 됐고 통화 수합도 재개가 됐습니다. 한일 간의 지금 국민들 교류 문제가 그동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후에 계속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올해 한 800만 정도 교류가 이루어져서 연말까지 한 1000만 정도가 될 거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과거 규모를 충분히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요새 엔저 현상 아까 이제 우리 제가 앉았던 좌석에서도 일본 골프장 휘가 서울보다 훨씬 싸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엔저 현상 같은 것 때문에 일본 측의 한국 관광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가는 숫자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 또 편익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내년이 이제 그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새로운 전기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고
사실 언론에서들도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강제징용 해결 판결 해법 문제가 잘 진전이 돼서 내년에 좀 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고 정부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 관련해서 한 가지 요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건 미국이 굉장히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미국의 동북아 정책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보면 유럽 국가들 또 동남아 국가들도 한일 관계 개선을 굉장히 평가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을 갖고 봤는데 상당히 일관된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도 지금 아까 잠깐 지정학적인 변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그런 지정학적 맥락과 관련된 함의가 있는 반응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적으로 필요하거나 또는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점도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협력인데요. 이거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하나의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가 됐는데, 작년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력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협력 체계로 출범을 한 것이고, 그동안 이제 어떤 다자베이 계기의 사이드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좀 더 독자성을 띠고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옛날에 그 티콕이라고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게 북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그 한미일 세 나라가 이제 90년대부터 했던 그 트라이래터럴 코디네이션 앤 오버사이트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티콕이 모체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발전한 건데, 한미일 협력은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 협력 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 문제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인적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한미 동맹 못지않은 포괄적인 협력체로 지금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일각에서 근데 이게 혹시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수 있느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들을 좀 제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그때 이런 질문하시는 기자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오브라이언이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 지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언론에서 이 한미일 협력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보도가 됐고요. 사실 몇 주 전에 이분이 그 국내 모 언론사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오셨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따로 만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저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자기는 한미일 협력 발전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얘기를 했고, 트럼프 쪽 인사들도 되게 대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라는 비슷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당연히 더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한미일 협력은 크게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자기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가급적 연내 금년도 한미일 회의를 개최하자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지난주에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런 의사를 표명해서 언론에서 났고, 제가 8월에 미국 가서 설리반 안보보좌관을 만났었는데 그때 미측에서도 이 한미일 회의를 금년에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중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 박근혜 정부 이후 또 지난 정부에서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는 관계고, 지금 정부 들어와서도 양국 간 설전도 많았고 좀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 비해서 좀 더 신경이 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 상호 존중과 호혜 그리고 공동 이익에 기반한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의 한중 관계에 있어서 대한 어떤 반성 또는 재평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중 관계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중 대립 또는 전략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급망 재편의 한가운데 한중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중 관계의 변수가 당연히 훨씬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혼자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고 하려고 해도 거기에 따른 어떤 새로운 좌표를 찾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탈냉전으로 30년 만에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것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새로운 좌표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제가 보기엔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서둘러서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리스크가 있고, 오히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탈냉전 후에 중러가 좀 일탈 행위를 가끔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질서로 결국은 수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동안은 저희가 제 생각에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같은 게임을 했다면, 이제는 단층이 생긴 굴곡된 지형에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단층이 생기면 굴곡이 생기니까 똑바로 서면 그냥 똑바로 서가지고서는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짝다리를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짝다리를 어떤 모양으로 짚을 것이냐, 어느 정도의 각도로 짚어야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있는 거고, 거기서 당연히 한중 간의 줄다리기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갈등도 있고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과거에 비해서 한중 관계가 조금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단견이다. 변화된 이런 또는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변화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중 간에 그동안 고위급 소통이 계속 지속됐고, 또 작년부터 중국의 단체 관광객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금년에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새로운 좌표에 근접해 가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고, 각국이 그 한일중 삼국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사도 이번에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안정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그 무슨 북한 애들이 동해안 폭파 때문에 러시아까지 나서서 좀 시끄러운데 한러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러 관계는 지금 저희가 소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전략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안정적인 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금년 들어와서 제가 전략적인 관리라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전략적인 관리라는 표현이 조금 더 다양한 방식과 조금 더 다양한 고려까지를 좀 함축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고, 이렇게 바꾼 이유는 당연히 한러 관계의 또 현상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하고 러시아는 90년 수교 이래 비교적 상당히 스테디하게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방을 중심으로 한 48개 국과 함께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세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서방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러시아는 그래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우리 기업과 교민 이익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한러 관계를 관리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을 했고, 또 러시아 측도 한국과의 협력 상당히 중시하고요. 말하자면 아시아 쪽에서의 협력을 중국이 도미네이트하는 걸 원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선을 계속 열어놓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양쪽 다 한러 관계 관리의 틀을 하나 가지고 있는 셈이었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원유가 상한제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는 좀 저희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대신에 러시아 쪽도 우리 기업이나 교민들에 대한 처우 등에 있어서는 비우호국 중에서는 가장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선에서 서로 관계 관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상황이 잘 타개되지 않으면서 북한하고 군사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푸틴이 방북하면서 러북 신조약이라는 걸 맺었고, 그래서 이 러북 신조약 때문에 지금 이게 유사시에 북한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맹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또 혹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같은 것들을 개발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 조약은 북한이 피침당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적용되니까 이건 동맹은 아니고 방어적인 조약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러북 간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건 당연히 뭐 위반이고 규탄 받아야 되고 여러 나라가 규탄하고 있는데, 근데 동시에 이거는 뭐 이런 구두 대응을 넘어서 이게 조금 상당히 정교하고 실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국제정치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물밑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고요. 그동안 연초에 그 러시아의 루덴코 차관이라는 사람이 저희 방한을 했었는데, 제가 따로 조용히 만난 적도 있습니다. 언론에 이미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사실 푸틴이 방북할 때 저희가 푸틴이 방북할 경우에 이와 비슷한 조약을 맺을 첩보를 미리 입수했어요. 꽤 한 달쯤 전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대사한테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전쟁 상황에서 알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저희도 섣불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게, 잘못하면 우리 정보 소스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카바를 잘 쳐서 이제 또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푸틴이 외신과의 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시한다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내 언론에서 이제 푸틴이 상당히 한미 관계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그런 식으로 많이들 쓰셨는데, 저는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 푸틴이 그 북한 가서 뭐 일 하나 저지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반발할 것 같으니까는 미리 좀 뭐랄까 기반 공사를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그날 제가 우리 주로 대사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기사 보고서 당장에 들어가서 알아봐라. 그랬는데 마침 약속이 거의 동시에 잡혀서 들어가서 알아봤고, 저희가 대략 개요를 파악해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솔직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나 일본 또는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압력을 넣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나서서 같이 동조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러시아가 지금 북한의 무기 지원이 너무나 급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모스크바의 현실인데, 제가 대사할 때도 보면은 그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하고 서로 제재를 주고받고 외교관 추방을 주고받아서 뭐 인원이 거의 뭐 3분의 1 이하로 줄어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사들은 아예 그 러시아 고위인사는 접촉하지 말라는 훈령을 받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일본은 저희보다도 더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러북 접촉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별로 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소위 외교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세게 쳐서 공간을 열어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쪽 신조연 내용이 발표되고 언론에 나와서 북한이 만약에 러시아가 만약에 일정한 선을 넘어가면, 일정한 선이라는 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의 우려들을 담는 건데,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나 공격무기 주는 거를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할지는 순전히 러시아 니네가 하기다렸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던진 거고요. 다행히 러시아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내로 바로 고위층부터 시작해서 반응이 나왔고, 푸틴이 돌아간 이후 얼마 안 돼서 저희하고 런칭하고 이제 좀 주로대사 차원에서 대화가 시작돼서 지금 조금씩 계속 외교의 공간을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려, 또 경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전달했고, 러시아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자기네 얘기합니다. 이건 뭐 공격적인 게 아니고 방어적인 거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한국의 우려는 잘하고 있고 안보리 결이 지킨다. 근데 안보리 결이 안 지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무기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말을 100%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계속 또 쪼아내고 지금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의 대북 의존, 또 서로 지금 고립되고 있는 그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이 계속 조금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우려는 당연히 저희도 좀 갖고 있고요. 이제 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최근 입장이나 뭐 이번에는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에 대한 러시아 측의 코멘트 같은 걸 봐도 좀 상식의 선을 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좀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제가 주로 대사할 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었지만 그때 저하고 접촉을 유지했던 러시아의 전문가나 지식인들 이런 분들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도 속으로는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러나 전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누구하고 협력해야 되느냐, 남과 북 중에 또 자기네가 그러면은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 부담을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러시아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이제 담대한 구상을, 저희 이번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해서 소위 억제, 단념, 대화 이 세 가지 축으로 대화에 나오도록 견인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불법 행위 같은 것들은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또 이탈 주민 정착 같은 것들, 지원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런 취지를 담아서 이제 최근에 8.15 통일 독트린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북한이 민족이나 통일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사실 3단계 통일 방안이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할 바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입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지금 대화가 단절돼 있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을 보고 있지 않은데, 담대한 구상은 비교적 북한이 핵폭의 진정성을 보일 경우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폭넓게 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진입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진입로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하노이 러북 정상회담 할 때 그때 뭐 굉장히 장밋빛으로 얘기했지만, 그때도 저는 저 회담은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저하고 친분이 있던 기자분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는 북한은 체제 안전에 진전이 없으면 핵을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제재를 풀어줄 수 없는데, 체제 안전, 비핵화, 제재 이 세 가지가 딱 안 물려서 꼼짝 안 하는 상황이 지금 20년 계속되고 있는 건데, 하노이 회담 당시에는 미국이든 북한이든 남한 정부는 아무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출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북핵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안 된다고 단언했던 거고, 이 상황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 8.15 선언에서 우리가 북한 보고 대화에 나오라고 했거든요. 제가 보면 북한 대화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어저께 무슨 폭파도 하고 민족 통일도 부인하는데, 결국은 뭐 이런 북한을 접촉할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의 싱크탱크 같은 데 얘기도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만, 이제는 걔네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든다가 제재를 당하는 바람에 이제 말하자면 주민 생활이나 국가 발전이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그 바람에 북한 주민의 대남 동경이나 기대가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지금 남한과의 관계를 절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북핵의 아이러니이자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지키려고 핵을 만들었는데 핵 때문에 주민들이 위반하는 새로운 체제 위협 요인이 생겼다. 이게 아이러니고, 이걸 해결하려면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딜레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얘네들이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대화에 나와서 이 교착 상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물려있는 교착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협의하는 게 북한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 정부는 그래도 미국 정부하고 어느 정도 상당히 깊은 정도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북한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